지금 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 5,200달러 선까지 치솟은 금값은 금이 인기다라는 한 줄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지금의 세계 경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벌어진 금 수출 급증이라는 기현상은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최근 1년간 미국의 수출 통계를 들여다보면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조업도 아니고 첨단 기술 제품도 아닙니다. 바로 금입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 전 세계에 사실상 무제한 신용카드를 쥐고 있는 미국이 금을 팔아서 외화를 벌고 있다는 그림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금 채굴이나 금 정련 능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실물 경제의 변화가 아니라 가격 왜곡에 있습니다. 금값이 급등하면서 동일한 양의 금이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금이 미국 안팎을 오갔을 뿐인데 통계상으로는 미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값 폭등이 무역 수지와 성장률 지표까지 왜곡시키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격 상승이 이제는 금융시장을 넘어 국가 경제 지표의 해석 자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이 미국으로 몰렸을까요? 배경에는 관세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무기로 한 경제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혹시 금에도 관세가 붙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커지자 글로벌 자금은 움직였습니다. 관세가 붙기 전에 거래의 중심지인 뉴욕 선물 시장으로 금을 미리 옮겨두자는 판단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 수백 톤에 달하는 금이 뉴욕의 금고로 유입됐고 이 과정에서 미국 내 금 가격에는 이른바 뉴욕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자산 가격이 유독 비싸지는 현상, 우리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후 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신호가 나오자 그 금은 다시 유럽의 전통적 거래허브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복 이동이 미국의 통계에서는 수출 증가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금값이 왜 이토록 급등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상승이 쉽게 꺾이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금은 지금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니라 세계 경제 균열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값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올라왔고 이 상승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오른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지금의 금값은 오히려 현재의 경제 환경을 비교적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시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0년 초만 해도 금값은 온스당 1,500달러 안팎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 불과 6년 만에 5,000달러를 넘어섰고 장중에는 5,200달러까지 찍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상승 속도입니다. 2025년을 거치며 이제는 좀 완만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 2026년 초 현재 금값은 오히려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1년 만에 80%가 넘는 상승률은 정상적인 자산시장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이런 급등이 과거에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거의 없다에 가깝습니다. 지난 50년간 금값이 이와 유사한 궤적을 그린 시기는 단 한 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 즉 사실상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실물 자산 가격은 장기간에 걸쳐 상승했습니다. 금값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풀어놓은 유동성의 규모는
2008년과는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찍어낸 돈, 정부가 재정 지출로 풀어낸 돈이 시장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2022 연을 전후에 금리 인상으로 일부 회수하려 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값이 다시 크게 내려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금값 전망을 5,400달러로 올렸고 모건 스탠리는 5,7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6,000달러,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7,000달러 이상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망치가 높을수록 그 전제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 경제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금값 상승은 단순히 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자산들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돈은 계속 풀리고 그 돈을 안전하게 맡길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선택지가 아니라 결과로서 오르고 있는 자산입니다. 지금의 금값은 과열이라기보다 현재의 통화 질서가 안고 있는 불안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제 시선을 통화 정책의 중심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금값 상승의 가장 깊은 뿌리는 결국 돈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 조합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연준은 독립적인 통화정책기관이고 정부는 재정정책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그림은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공식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2022 년 이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불린 돈을 일부 회수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긴축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와 강도입니다. 연준은 한 번도 시장에 돈이 마르도록 두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연준은 시장 금리가 급등하거나 유동성이 막히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개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기준금리 인하 역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큰 충격이 오더라도 중앙은행은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더해집니다. 이 트럼프 정부는 연준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뿐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과감합니다. 대규모 세금 환급, 소비자 금융 비용을 낮추는 정책, 각종 재정 지출 확대 방안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당장 크게 내려가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시중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통화량은 줄어들기 어렵고 돈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이나 명목 자산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점점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발행주체 신뢰와 무관하게 가치가 유지되는 실물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금이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은 이 점을 매우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것은 투자자들이 낙관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통화 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문제를 봉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금 가격이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금값은 위험 회피라기보다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선반영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는 한 금은 단기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구조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만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선택을 전 세계가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글로벌 흐름이
왜 금값을 더 강하게 떠받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미국 밖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금값 상승을 떠받치고 있는 힘은 결코 한 나라의 정책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시장의 핵심은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동시에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동시성이야말로 금값을 쉽게 꺾이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먼저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왔고 그 해법으로 선택한 것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돈을 푸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인 재정 지출과 통화 완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까지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선택은 엔화 가치에는 부담이 되지만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는 분명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유럽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은 독자적인 재정 확대와 방위 산업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국채 발행과 통화 공급 확대를 의미합니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고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긴축을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유럽 자본 역시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직접적입니다.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인프라, 소비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통화와 재정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 압력이 커질수록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금이 선택되는 흐름은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이 달러 체제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나라일수록 금의 전략적 가치는 더 커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에 대한 신뢰의 균열입니다.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왜 우리의 금을 계속 뉴욕에 맡겨두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금은 아무 나라에나 맡길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국제 질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 달러 결제망을 무기로 한 압박, 그리고 급증하는 미국의 재정 적자는 달러만 들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결국 지금의 금값 상승은 어느 한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돈을 풀고 동시에 달러 중심 질서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금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 장기적인 지지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핵심 플레이어를 정면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각국 중앙은행입니다. 금값이 장기 추세로 강해지는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 심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매수 흐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앙은행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주체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을 설계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판단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들은 4년 연속으로 금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수준의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고 그 흐름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흔히 탈달러라고 말하지만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탈달러라기보다 달러 단독 신뢰의 종료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국제 결제의 중심입니다. 문제는 달러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 달러의 무기화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통해 전 세계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달러 자산은 안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동결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달러는 항상 접근 가능한 자산이라는 전제가 깨졌습니다.
중앙은행에게 이 변화는 치명적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위기 때 쓰지 못하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재정과 국채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고 그 적자는 구조적으로 쉽게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렸으며 발행하는 차용증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 국채의 가치가 앞으로도 안정적일까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불안은 곧바로 달러 가치와 금값으로 번집니다. 금은 이자도 없고 보관도 번거롭지만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시기에 다시 선택됩니다. 셋째,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정치권이 금리 정책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이 아니라 단기 경기 부양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장은 이것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즉,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베팅입니다. 중앙은행들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늘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집계 기준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가치가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 가치보다 큰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졌던 외환 보유의 중심은 달러와 미 국채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금값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이 체제 리스크를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는 시대에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국제 금값이 이렇게 올랐을 때 원화 기준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금 투자는 언제나 환율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개방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금 가격보다 환율이 체감 수익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겠습니다. 한때 1,400원 후반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미국의 정책적 선택이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통화가 지나치게 약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화와 엔화가 동시에 급락하면 이는 곧 달러 강세가 과도해졌다는 신호가 되고 미국 수출과 금융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재무당국이 말로 개입하고 일본과는 엔화 급락을 막기 위한 공조 신호를 보내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 원화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달러 약세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당분간 상대적 달러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달러가 강해지지 않는 환경은 금값에는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환율이 다소 안정되더라도 국제 금값 상승이 원화 기준 금값을 다시 끌어올릴 여지는 충분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오면 금은 불리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면은 단순한 환율 사이클이 아닙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고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에서는 환율 안정과 금값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그런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는데도 금값은 오히려 더 오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달러가 있으면 된다는 시각을 유지해 왔습니다. 금은 관리 비용이 들고 이자도 없으며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금 보유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이 논리에 점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금은 수익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대응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금을 단기 차익의 대상으로 보면 지금 가격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가치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 금은 가격이 아니라 역할로 봐야 할 자산입니다.
특히 원화 자산 비중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일부를 금으로 분산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금은 마치 모든 문제의 해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 역시 완전한 자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한 국면일수록 금이 무엇을 지켜주고 무엇은 지켜주지 못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금이 가장 잘 방어해주는 리스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금의 핵심 역할은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할수록 화폐의 구매력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 과정은 급격하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금은 발행 주체가 없고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비입니다. 금융위기, 지정학적 충돌, 결제 시스템의 마비 같은 상황에서 금은 여전히 최종 담보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위기 국면에서 금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보유를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뢰가 급격히 부각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금이 모든 위험을 상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한계는 현금 흐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고 실질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국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을 장기 보유할수록 이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금은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가격이 빠르게 오를 때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조정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한 투자자에게 금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산이지 리스크를 키우는 수단으로 쓰일 자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금을 위기 때 항상 오르는 자산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위기의 초기 국면에서는 현금 확보를 위해 금이 매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의 진짜 역할은 위기 직후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돈이 풀리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금의 움직임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금 시장을 바라볼 때 필요한 태도는 극단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야 한다도 아니고 너무 비싸서 의미 없다도 아닙니다. 금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그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자산 구조와 목적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금 시장을 읽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신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값은 단순히 불안하면 오르고 안정되면 떨어지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 가지 구조적인 지표들이 동시에 움직일 때 금은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신호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실질 금리입니다. 명목 금리가 아니라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인 매력이 커집니다. 앞으로 기준 금리가 다소 내려가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실질 금리는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환경은 금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우호적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입니다. 단순히 기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보다 유동성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개입하는 중앙은행, 그리고 돈이 막히지 않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면 이는 통화 팽창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여전히 방어적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 정책의 방향입니다. 금값은 통화 정책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출, 세금 환급, 국채 발행 확대는 결국
돈의 양을 늘립니다. 특히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각국 정부가 동시에 재정을 확대하는 상황은 금 시장에 매우 강력한 지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지금의 글로벌 환경은 이 조건에 상당히 부합합니다. 네 번째로는 달러에 대한 신뢰 지표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단기 움직임보다 중요한 것은 달러 자산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지입니다. 미국 국채 수요 외환 보유 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 매입 속도는 달러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이 지표들이 약화될수록 금은 구조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전쟁이나 갈등 그 자체보다 그것이 국제 질서에 어떤 균열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맹 간의 불신, 결제 시스템의 분절화, 금융제재의 확대는 모두 금의 전략적 가치를 높입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를 종합하면 지금의 금 시장은 단기 과열 논쟁을 넘어서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조정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금은 쉽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는 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입니다. 이 중앙은행과 국가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 규모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금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생활자산 관리의 일부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비중의 문제입니다. 금은 전 재산을 맡길 자산이 아닙니다. 동시에 아예 없애도 되는 자산도 아닙니다. 금의 역할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금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대부분의 자산은 결국 통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 밖에 있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두 번째는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단기 매매 대상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금은 타이밍을 맞추기 가장 어려운 자산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라는 불안이 커지고 조정이 오면 역시 고점이었다는 후회가 남습니다.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금은 한 번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분할 접근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품 선택입니다. 실물 금, 금 ETF, 금 통장, 선물 등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각각의 성격은 다릅니다. 실물 금은 위기 대응력은 높지만 보관과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ETF는 접근성이 좋지만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금 통장은 편리하지만 가격 추종 오차와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수익이 날 것 같은 상품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대치 관리입니다. 한 해 금을 들고 있으면 매년 눈에 띄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기대하는 순간 실망이 시작됩니다. 금은 조용히 역할을 하는 자산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존재감이 희미하고 문제가 생길 때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금은 성과를 매달 점검하기보다는 자산 전체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목적의 명확화입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인지, 혹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금의 비중과 방식은 달라집니다. 목적 없이 접근하면 금은 언제든 비싼 자산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금값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의 금값은 비싸진 자산이 아니라 변해버린 세계 경제의 결과표입니다. 온스당 5,000달러, 5,200달러라는 숫자는 투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통화 시스템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집계표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다시 묶어보면 명확합니다. 전 세계는 위기가 올 때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해 왔습니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시스템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고 금융자산과 화폐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2008년 이후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 패턴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금은 이 구조 안에서 가장 솔직하게 반응한 자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여전히 성장과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시험대에 올랐고 재정 지출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 질서의 균열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돈의 가치는 지켜질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값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금이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낙관적이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 국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심이 쌓일수록 금은 말없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역할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화라는 단일 통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자산의 상당 부분이 국내 금융 시스템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대응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주지는 않지만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 장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이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금에도 한계가 있고 가격 변동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값을 두고 너무 비싸서 의미 없다. 고만 말하는 것은 변화한 환경을 과거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환경이 원인입니다. 원인이 바뀌었는데 결과만 보며 판단하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결국 금 투자의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적응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면 자산을 바라보는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금값 5,000달러 시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전의 세계를 기준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이 시리즈의 진짜 목적입니다.